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성대학교 김광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품영양학 건강한 식생활 1주차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식사 계획과 우리 국민의 식생활 실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영양 정보의 보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강을 배우기 전에 나는 식품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라고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유하고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그래가지고 우유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은 맞는 말일까요?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철과 다른 영양소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달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식재료를 한 가지만 섭취를 해가지고는 올바른 영양을 섭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영양소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도 물론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섭취하여도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영양소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번 시간에 수업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나는 건강한 식생활 여기를 위해서 식사 계획을 잘 짤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2강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생활 양식이라든지 가족, 종교가 또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의 지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식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배웠습니다. 아울러서 건강에 미치는 위험 요인도 생물학적 요인, 즉 유전적인 요인보다도 생활 양식,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면 흡연이나 음주, 식생활 부주의, 스트레스나 처방에 대한 신흥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서 환경적 요인과 의료 혜택적 요인도 각각 20에서 10%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주제로는요, 영양 상태 평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것은 식생활 조사법이라든지 신체 계측법, 생화학적 평가법, 임상평가법이 있다라고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주제로는요, 식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균형과 다양성, 적절한 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식사 계획의 기본 원칙에는 균형 있게 먹고 다양하게 먹으며 절제와 적절한 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양 밀도가 중요하다고 알 수 있는데요. 영양 밀도란 식품이 함유한 에너지량에 비유한 다른 영양소의 함량을 의미합니다.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이란 같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품이라도 비타민과 무기질 등의 미량 영양소를 충분히 함유한 식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콜라는 열량이 높고 다른 비타민이나 무기질은 없으므로 영양 밀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게 그 이유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식사 계획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섭취하는 식품이나 영양소 면에서 특정한 것에 치우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각각의 기초식품군에 속한 식품들을 모두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식품군 안에서도 역시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와 적절한 양인데요. 지질과 단순당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지 않게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등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식사의 구성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식사 구성안이 필요할까요? 영양학을 전공하지 않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식사 구성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식품을 함유한 영양소의 특성에 따라서 몇 개의 식품군으로 나누었는데요. 그것이 기초식품군이죠. 각 식품군에 속하는 식품마다 일상적으로 1회 섭취하는 1인 1회 분량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식품군에 속한 식품의 하루에 섭취해야 할 횟수를 정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 식사 구성안인 것입니다. 그러면 식사 구성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식품군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기초식품군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매일의 식생활에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식품들로서
주 식품이 함유한 영양소의 종류를 중심으로 하여 분류합니다. 각 나라마다 국민의 특유의 식생활을 감안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품군으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6가지 기초식품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곡류와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유지와 당류인데요. 일반인들에게 이를 6가지 기초식품군에 속한 식품들을 매일 골고루 먹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식품군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번 먹어야 할 식품군과 되도록 적게 먹어야 하는 성격의 식품군이 있어서 나라마다 이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그림이나 모형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구성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식품 구성 자전거이죠. 다음에서 이제 식품 구성 자전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식사 구성안에 따라서 만들어진 식품 구성 자전거는 일반인들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식품의 종류와 중요성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과거의 식품 구성 탑에서는 기초 식품군의 종류와 양을 강조한 반면에 새로이 개정한 식품 구성 자전거는 균형 잡힌 식품 섭취 외에 운동의 중요한 수분 섭취를 강조하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전거 바퀴 모양의 면적을 6개의 식품군을 이용한 권장 식사 패턴의 섭취 횟수와 분량에 비례하도록 배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 식품군의 상징색은 국제적인 영양 교육의 통일성을 위하여 미국 푸드 피라미드의 식품군과 색을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앞바퀴의 물 이미지를 통하여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나타내었고 전체적인 자전거 모형으로 운동을 권장하였습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는 적절한 영양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장 식사 패턴을 기준으로 한 균형 잡힌 식사와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비만을 예방하자는 의미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식품 구성 자전거인데요.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가 2021년도에 만들어놓은 최근 자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통해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였고요. 물의 구성이 신체의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물의 부각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구성을 총 6가지의 분류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중요도의 성취에 따라서 곡류, 탄수화물이죠.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 같은 단백질류, 그 다음에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기타 등으로 이렇게 중요성의 비중을 차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1인 1회 분량의 섭취 횟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1회 분량은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 번에 섭취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식품의 양으로서 최근 5년 동안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정합니다. 건강하고 질병이 없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식사 구성 계획을 쉽게 하도록 돕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섭취 횟수는 생애 주기별로 1일 에너지 필요량과 1회 분량을 고려하여 결정되었고 권장 식사 패턴은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기의 우유 유제품을 2회 이상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A타입을, 성인 노인에게는 우유 유제품을 1회 섭취하도록 하는 B타입을 권장하였습니다. 1인 1회 분량과 섭취 횟수를 이용한 식사 구성안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첫 번째, 자신에게 적합한 1일 에너지 필요량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성인이 2400칼로리 정도가 필요하죠. 두 번째로는 에너지 필요량에 적합한 권장 식사 패턴을 선택하고요. 세 번째로는 각 식품군별로 식품의 섭취 횟수를 확인하고 배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식품 섭취량 계산 및 메뉴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식품군별 1인 1회 분량과 1회 분량에 해당하는 횟수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사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 국민의 특이한 식습관과 건강 문제를 감안하여 다양한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나 호주의 경우처럼 연령별로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다양한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새로이 9가지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였는데요. 물론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9가지 지침 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식품 및 영양 섭취 관련 지침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는 식생활 습관에 관련 지침으로 나머지는 식생활 문화 관련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보건복지부가 2021년도에 제안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9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면은 첫 번째는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을 균형 있게 먹자라는 것입니다. 다양하고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덜 짜게 그리고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자라는 것이 식품 및 영양 섭취에 관련 지침이고요. 네 번째는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 식사를 꼭 하는 것과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라는 것이 식생활 습관 관련 지침입니다. 자, 나머지는 일곱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고요. 여덟 번째는 술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우리 지역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 즉 로컬푸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식생활 문화 관련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품의 영양 표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요. 소비자들이 식품에 함유한 영양 성분이나 특수 성분을 파악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자신에게 필요한 식사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식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법적인 제도인데요. 일반적으로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와 양, 그리고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지질이나 식이섬유, 칼슘 등의 허용된 내용에 한하여 영양소와 질병에 대한 건강 강조 구분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양 표시 제도의 현황을 먼저 알아보면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영양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무적으로 영양 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표시 대상 식품과 방법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어 있고요. 또한 가공식품 영양 표시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영양 성분의 기준치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영양 성분 기준치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식품에 함유된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사 계획에 적용하여 유사 식품 간의 영양 가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의 영양 표시에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일일 섭취 기준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표 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영양 성분 표시 대상 식품 및 영양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은 의무 표시 영양소는 열량과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 성분이 의무 표시 영양소이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은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의무 표시는 몸에 좋은 성분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을 선전을 하라는 얘기죠. 식이섬유라든지 칼륨,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 비타민 D, 비타민 E,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아신,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오틴, 판토텐산, 인, 요오드, 마그네슘, 아연, 셀린, 구리, 망간, 크롬, 몰리브덴처럼 표시하면 유리한 영양소는 임의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시 대상의 식품을 잠깐 보면은요, 장기식품, 우리 레스토로 식품에만 해당하는데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레스토로 식품이라고 하죠. 과자류, 빵류, 초콜릿, 잼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이렇게 표시 대상의 식품을 구분하여서 식품의약품안정처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가공식품 영양 표시의 예를 영양 성분표의 활용법을 보면은 우리가 딸기 요구르트의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구별할 수 있는 딸기 요구르트의 예인데요. 내용량은 90g이고 총 85칼로리가 있다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양 정보를 보면은 나트륨, 탄수화물의 함량, 당류, 지방, 그리고 트랜스 지방의 의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0g이 들어있고 포화지방이 1g, 퍼센테이지도 오른쪽에 나눠 있죠. 총 함량의 퍼센테이지 7%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고요. 콜레스테롤의 양 5mg과 2%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6% 등 이처럼 3단계에 따르는 방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단계로서는 제품 앞면에서 총 열량을 확인하고요. 본 제품은 90g 85칼로리이므로 한 포장을 다 먹으면 85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는요. 영양 성분의 표시 단위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확인하고 내가 실제로 먹는 양과 비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로는요.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만일 지방이 적은 요구르트를 원한다면
지방의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비교하여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배운 사람이라면 마트에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전부 다 확인하고 사 먹는 것이 대세이고 추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3번에 표시되어 있듯이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의 양이 최대한 적게 들은 것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DRIS 다른 약자가 바로 영양소 섭취 기준을 얘기하는데요. 일일 수준의 양은 미국에서 식품 대상의 영양 표시에 사용되는 각종 영양소의 섭취 기준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비타민과 무기질과 같이 해당 수준의 섭취가 권장되는 기준치이고요. 탄수화물, 섬유소, 불포화 지방산, 칼슘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을 섭취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영양소의 기준치를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질이나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과 같이 일정 수준 이하를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의 기준치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 섭취 기준은 최근에는 그 섭취가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대상으로 정했던 권장 섭취량 외에도 영양소들이 다양한 섭취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대두되어 영양소 섭취 기준 RIS의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권장 섭취량 외에도 평균 필요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아울러서 평균 필요량의 2배의 표준 편차 값을 더하여 준 값을 섭취할 경우 모집단의 97.5%의 사람들이 건강 유지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표 1-6에 보면은 영양소 섭취 기준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양소의 섭취 기준의 구성을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평균 필요량은 건강한 사람이 일일 필요량의 중앙값으로서 산출한 수치이며 인체 필요량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제정됩니다. 두 번째로 권장 섭취량은요, 약 97에서 98%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섭취 수준입니다. 세 번째 충분 섭취량은요, 영양소의 필요량을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대상 인구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양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한 섭취량 UL은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은 최대 영양소 섭취 기준으로 다량을 섭취할 때 유해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 설정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상한 섭취량은. 이처럼 그림 1-7과 같은 표에서 다시 보면은요, 영양소 필요량 수준의 분포와 권장 섭취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정중앙에 있다면 이 최하값과 최상값 을 통해서 에너지 유해 영양소 권장 섭취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명한 여러분들의 판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다시 그림에서 보면은요, 영양소의 섭취 기준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일상적인 영양소의 섭취량을 도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 유해 확률이 오른쪽으로 가면 높군요. 왼쪽은 너무 낮음으로 피해야 하는 부족 확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의 중간 점, 충분 섭취량을 이상적인 섭취량의 범위 내에서 음식을 섭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너무 높아서 건강 유해 확률이 높아지므로 과다 섭취량은 피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평균 필요량 이하는 너무 낮음으로 부족 확률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필요량 이상으로 권장 섭취량과 충분 섭취량을 우리는 영양 섭취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식품 교환표입니다. 이것은 대한영양사협회와 당뇨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식사 계획 도구인데요. 식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점검하여 식사요법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식품의 영양가표를 이용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영양소 섭취량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대한영양사협회와 당뇨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식사계획 도구입니다. 이것은 식품들을 영양소 조성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곡류나 어육류, 채소, 지방, 우유, 과일의 6가지 종류로 구분하고요. 같은 군에 속한 식품들은 자유롭게 바꾸어 선택하여 먹음으로써 처방된 열량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영양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안법입니다. 처방 열량에 따른 식품군별 교환 단위가 함께 제시되므로 매 식사나 간식 때마다 자신이 어떤 식품군에 몇 단위 섭취하여 총 섭취 열량이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점검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곡류군, 어육류, 채소류, 지방균, 우유군, 과일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처방 열량을 1500이나 1800, 2000, 2500에 놓아서 만약에 7가지, 8가지, 10가지, 13가지 골고루 가지의 수를 교환해서 먹게 되면은 올바른 식사의 지침을 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표를 보시면 쉽게 더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식품의 교환표의 예입니다. 식품군을 말씀드렸듯이 곡류군과 채소군, 지방군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어육류군. 여기에는 사진과 함께 이렇게 그람수와 칼로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같은 식품군 안에서 바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밥 3분의 1 공기와 삶은 국수 2분의 1 공기는 서로 같이 바꿔서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식빵 한쪽과 단백질을 보면은요, 탁봉 크기의 고기류 40g과 생선 한 토막 50g, 멸치 15g은 같이 바꾸어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갈비 40g, 소 한 토막과 삼겹살 40g, 비엔나 소세지 5개인 40g을 서로 교체해서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타민을 보면은요, 당근을 큰 거 3분의 1쪽과 시금치 70g, 애호박 3분의 1은 서로 교환해서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일도 단감 50g, 즉 3분의 1개와 귤 2개, 딸기 150g은 같이 교환하여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유 200g과 일반 우유 200g 한 컵은 서로 교환해서 먹도록 해야 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는 것보다도 이렇게 곡류군과 채소군, 지방군, 어육류군을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메뉴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아울러서 골고루 여러 가지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품을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의 양을 가식 부분 100g 단위로 또는 1회 분량 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며, 식품의 일반 성분과 주요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가공식품은 물론이고 같은 식품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또는 1회 분량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여 식사 교육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영양가표가 제공되는 정보도 포화지방산과 단일 불포화지방산, 다불 불포화지방산 등으로 나트륨이나 콜레스테롤 등의 함유량을 포함하는 등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용되고 있는 식품 영양가표는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행된 식품 구성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8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우리 국민의 식생활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과일류, 채소류 섭취는 감소하는 반면에 육류와 음료수류 섭취 추세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 같은 경향은 20대와 30대 젊은 연령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일류나 채소류 평균 섭취량은 2019년 141g, 284g으로 전년에 비하였는데요. 그러나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과일 및 채소의 권고 섭취 기준인 1일 500g 이상을 섭취하는 분들은 평균 30% 수준이었습니다. 반면에 당 과일 섭취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섭취로 제한하고 있는 음료의 섭취량은 성별이나 연령에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대의 경우는 다른 연령군에 비해서 과일류나 채소류 섭취가 적고 음료수 섭취량이 많아서 과일, 채소류의 주요 근원으로 하는 비타민C의 섭취량은 적고 당 섭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림 1-10에서 보면 식품불량 섭취량의 변화 추이인데요. 19세 이상 성인에 관련된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입니다. 98년도부터 2019년 추세를 보면은요, 채소류의 데이터는 줄고 있고요, 곡류도 소폭이지만 줄고 있으며 과일도 줄고 있습니다. 음료수류는 반면에 속도로 늘고 있고요, 육류도 고기의 섭취량도 늘고 있는 것을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식생활 실태는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양소 섭취 실태를 보면은 2019년 우리 국민이 1인 1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남자가 2338칼로리, 여자가 1634칼로리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적정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는 분율은 2009년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족 섭취율과 과잉 섭취 분율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알 수 있는데요. 남자는 특히 30대에서 적정 섭취 분율이 감소하였고 부족 및 과잉 섭취 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20대 여자는 부족 섭취 분율이 감소하였으나 부족 섭취 분율이 여전히 45.8%로 높았습니다. 다음에서 표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향은 30대 남자의 높은 비만 유병률 및 20대 여자의 저체중 유병률과 높은 관련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에너지 섭취량의 급원별 섭취 분율을 보면 탄수화물 분율이 남자가 60%, 여자가 62%로 감소하는 반면 지방 섭취 분율은 남녀 모두 증가하여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영양소를 보면은요, 칼로리별로 2200 칼로리에서 별 차이 없이 보이고요. 여자의 경우도 1700에서 1634 칼로리로 대등하게 보입니다. 자, 이것은 색깔별로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의 비중을 보고 있는데 연도별로 98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의 데이터를 보면은 점진적으로 단백질의 분량은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섭취율도 늘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탄수화물의 섭취율은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쌀의 소비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국민의 식생활 실태 중에 식습관에 대한 데이터를 좀 알아볼게요. 2019년 만 1세 이상 국민의 조사 1일 전 아침 식사 결식률은 남자가 32.2%, 여자가 30.4%로 지속적으로 아침 식사의 결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세에서 29세의 남자 결식률은 51.0%, 여자의 결식률은 무려 57.4%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가장 결식률이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30에서 49세의 남자 42.8%, 여자 43.3%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만 1세 이상 국민이 하루 1회 이상 외식하는 분율이 남자가 41%나 됐고요. 여자가 25%로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하였지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외식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이 보충제를 복용한 분율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2주 이상 식이 보충제를 복용한 분들은 남자가 52.4%고 여자가 무려 60.2%입니다. 식이 보충제 경험률은 12에서 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50% 이상이었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건강에 주의를 하겠죠. 이것은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기준입니다. 그러면 9번째 주제로서요, 신뢰할 수 있는 영양 정보의 보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경제적으로 여건이 향상되면서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장소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생활에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되었고,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믿어지는 소위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부쩍 많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유행식품과 식품의 효능에 관한 과대 선전도 급속히 퍼져나고 있고 일부 소비자들은 자연식품 또는 유기농 식품만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영양 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올바른 영양 정보의 확산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영양 보충제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영양 보충제는 필요한 소비자에게 필요한 양만큼 사용되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영양 보충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알려진 경우는 몇몇의 경우에 국한되며 보충제의 남용 역시 경제적으로 때로는 건강상의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양 보충제라 해서 무조건 몸에 좋다라는 인식에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게 되면은 중복 섭취하게 되는 영양의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메가3를 비롯해서 영양제를 3-4가지 정도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양 성분의 함량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바른 영양 정보의 보급이 중요한데요. 사람들의 식생활 관심이 증대되는 만큼 많은 식생활 관련 정보가 우리 주위에는 범람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구분해내기는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올바른 영양 정보의 기본으로서는 우선 각 대학의 식품영양학과나 각종 식품, 영양 관련 학회를 들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양학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기관은 우선적으로 영양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연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대국민 영양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정청,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의 정부기관이나 대한영양사협회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영양학 관련된 웹사이트를 우리가 알아보면은요, 여러분들 검색을 통해서 식품의약품안정처라든지 대한지역사회라든지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영양사학회, 한국의 건강증진개발원, 어린이급식 지원관리센터를 검색해서 보면은 영양과 관련된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영양 정보를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양 보충제의 복용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상황을 잠깐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생리 주기 동안 출혈량이 많은 여성의 혈 보충으로 인해서 영양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일부 임신이라든지 수유부 중에 철이나 칼슘, 엽산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
1200칼로리 이하로 섭취하는 경우 비타민과 무기질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식주자의 경우 칼슘이나 철, 아연, 비타민 B12의 보충이 필요하고요. 신생아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 비타민 K를 보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질병을 앓거나 특정한 약의 복용으로 관련 영양소의 흡수나 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영양 보충제의 섭취가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나 전문가에게 반드시 조언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식사 계획이라든지 우리 국민의 식생활 실태,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영양 정보를 보급하고 또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